최근 시장이 왔다 갔다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표현에 조울증을 겪는 코스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또 잘 듣고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울증을 겪는 것 같긴 합니다. 사람 같으면 굉장히 우울했다가 굉장히 기뻤다가 뭐 이게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6월도 이제 10일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만약에 비투를 하고 계시지 않으면 템플스테이 같은 거라도 하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왜 이런 변동성이 일어났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궁금하신 거는 이러다가 시장 고점인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실 텐데 네.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펀더멘탈은 여전히 살아서 잘 돌아가고 있다.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시장에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비투라는 말로 이제 많이 요즘 쓰는데 레버리지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늘면서 이것이 미국 시장이든 우리나라 시장이든 큰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요게 이제 요즘에 제일 핫한 시장은 역시 우리나라, 뭐 대만 뭐 이런 데죠. 우리 미국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 뭐 이미 5월 초까지 뭐 2배 올랐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잘 보시면 AI 전성 시대에 AI 공급망 중에 제일 중요한 두 나라가 있으면 한국과 대만 두 나라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시가총액을 합치면은 이제 우리가 국리 3개가 더 있어갖고 1경 5천조 원, 어마어마한 규모죠. 우리나라만 해도 한 7천조 원은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규모로 엄청 큰데 어쨌거나 지금 올 초만 해도 사실은 레버리지 투자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올 초에 양국가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레버리지 ETF가 실질적으로 투자한 절대 규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레버리지는 2배면 내가 100만 원 투자하면 200만 원 되니까 200만 원이라는 가정입니다. 레버리지 투자로 지금 한 165조 원 투자가 됐었는데 5개월 사이에 이것이 6배 증가한 거의 1,000조 원. 그러니까 시장은 우리나라가 2배가 됐는데 레버리지 ETF의 절대 규모는 거의 지금 6배가 늘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시장을 엄청나게 뒤흔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급히 먹은 밥에 체한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워낙 지금 시장의 수익률을 빠르게 내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저러한 그래프를 그려놓 만들었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의 특징은 만기가 있고 상당히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측면이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장에 이런 변동성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저 끝에 보시면 마지막 5월 한 달 동안 초급등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삼전 닉스의 단일 종목 ETF 출시 이후에 자금이 급증하면서 이런 역할을 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우리 그 속담에도 있죠.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가라라는 말 있듯이 적어도 짧게는 다음 주 말, 길게는 지금부터 한 달 정도는 변동성이 언제든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체크를 잘 해야 될 소위 이벤트들은 당장 내일 있을 우리나라 내마녀의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은 미국에 또 동시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 세마녀의 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다음 주 금요일에 소위 옵션 거래, 선물과 옵션 거래의 만기일, 이것이 레버리지를 또 많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투자처입니다. 그래서 이 만기일 전후에 대한 변동성을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당장 이제 지금 오늘 밤 내일 있을 미국의 CPI, PPI 발표, 그다음에 스페이스X IPO 하죠, 이번 주 금요일.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FOMC도 있습니다. 뭐 다음 주에 가서 또 말씀드리게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변동성이 확대될 그런 이벤트들이 그냥 줄줄이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언가, 그러니까 저가 매수 좋긴 한데 어쨌거나 좀 뭐랄까요, 좀 이 변동성 구간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신중한 태도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뭐 변동성이 있으니까 이제 부침이 있겠지만 결국 방향은 위일 것이다. 이런 말씀은 또 인상적이네요. 네.
그리고 이번 주 정말 금리 탐구 기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미국의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국채 금리 상승 이에 따른 시장의 영향이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만하게 이제 중요한 그런 이벤트인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FOMC를 앞두고 원래 시장의 기대는 워시 신임 의장이 들어오면 금리를 인하해 주면서 시장에 랠리를 만들어 줄 거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올해 지금 한 4월까지의 연초부터 엄청 기대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지금 상황상 보니까 뭐 워시가 당연히 비둘기적인 태도를 취할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만 지금 소위 상황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게 지금 물가 상승, 금리는 결국 물가를 반영해야 되니까 물가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인데 지금 CPI, PPI가 오늘 밤, 내일 밤 발표가 되는데 이 선행 지표격인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ISM 제조업, ISM 서비스, 그러니까 소위 비제조업이죠. 그러니까 이 서비스업의 물가 지표들이 상당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을 긴장하게 만든다라는 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이렇게 왼쪽으로 살짝 가 보시면은 지금 2022년도 돌이켜 보시면 FOMC가 그때 물가의 전쟁 때문에 금리를 엄청 올리면서 주가가 뭐 미국 한 30%, 우리나라도 한 30, 40% 빠졌었죠. 네. 그런 이제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선행해서 이 물가 올라갔던 걸 선행해서 ISM 제조업 물가, 지금 보면 회색이고요. 두 번째로 그 검정색이 ISM 서비스 물가입니다. 결국은 1년에 앞서서 먼저 물가 상승을 예견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보여줬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CPI의 선행 지표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최근 들어서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한번 레벨업 한번 하고 올 초 들어와서 사실은 그 전쟁 나기 전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꼭 유가발 상승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컸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 올해 한 달 안에 미국의 국채 경매를 보면은 원래 그 전보다 금리를 높여서 경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줄어든 거죠.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거란 기대가 큰 건데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이런 물가도 있지만 이거 미국이 자꾸 부채 늘어나는데 이거 우리 막 빌려줘도 되겠어? 야, 그러면 우리 좀 길게 좀 빌려주려면은 우리 좀 금리 좀 더 받아야 돼. 이걸 이제 실질 금리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기간 보험료 요게 이제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물가 압력도 있었는데 부채가 워낙 과다하니까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원래 분위기 기대는 올해 하반기 되면은 금리가 쭉 내려가는 모습을 그렸는데 오히려 지금 상방 압력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매크로 환경이 썩 이것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밤에 발표될 CPI부터 다음 주 FOMC까지가 상당히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요동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또 언급을 해드리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나 유가 하락도 증시 상방으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 간밤에도 끝난 이후에 또 이란 공습 이런 부분이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또 불거졌잖아요. 어쨌든 에너지 가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 물가와 그리고 금리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까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상당히 이제 뭐랄까요, 안 그래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끝나도 한참 전에 끝났어야 됐는데 언제 끝날지 지금 요원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전쟁은 소위 다시 치고받고 싸우는 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 같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원하고 있는 것은 이제 확실히 여러 군데에서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지금 아파 체기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반대 소위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 공격을 하긴 하는데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란 내부를 공격하기보다는 레이더 기지 뭐 이런 데를 공격하고 있는 걸 봐서는 확전을 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역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후 행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란과 미국 간의 합의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열렸을 때 우리가 기대한 대로 유가가 연초 수준인 60달러 수준으로 내려갈 거냐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너무 낙관해서는 너무 이를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그 소위 그 유가 전문가들, 글로벌 유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원래는 그대로 특별한 대응책이 없었으면 유가는 150달러 넘어가 있어야 되는데 100달러 이하로 내려와서 지금 90달러대까지 내려왔던 가장 큰 이유는 최대 수입처인 중국이 수입을 줄여줬고 지금 원래 미국이 수출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자기 재고를 다 털어갖고 수출을 엄청 해주면서 시장의 밸런스를 맞춰줬다는 거죠. 근데 전 세계 재고가 그 사이에 지금 너무 이게 오래 끌면서 많이 줄어서 거의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설사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도 앞으로 적게는 1년, 길게는 1년 반 동안 그 재고를 다시 채우는 일들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유가가 쉽사리 올 연초 같은 낮은 유가로 내려가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그걸 일단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이전보다 욕심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 이거 우리 재고를 너무 타이트하게 가져갔더니 문제가 생기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이전보다는 재고를 훨씬 더 가져가려는 것 때문에 이 재고를 축적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유가가 낮아지면서 금리를 하향 안정화 시켜주는 그러한 긍정적 기대는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낙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둔 투자 방향 설정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영역 꼭 여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캠 리스트 때문에 사실 리스크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추락을 했었고 또 구글 메타의 유상증자도 신경 쓰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게 어쨌든 자금 조달 이슈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실적 발표가 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10일 장 마감 이후에 있고요. 11일에는 또 어도비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반도체 괜찮을까요? 뭐 지속적으로 AI 투자 지속이 될까? 뭐 실적 잘 나올까? 뭐 투자해서 성공할까? 실패할까? 이런 이슈들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이제 한번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 마인드를 다 세팅하고 나면 뭘 봐도 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사람들이 혹시 이제 부정적 마인드로 또 딱 세팅되면 뭘 봐도 다 걱정이 되는 네. 상황인데 이제 지금 변동성이 커지니까 이전의 낙관론이 좀 사그라들은 것은 분명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말씀 주셨던 이벤트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적어도 당장은 지금 소위 반도체의 수요를 만들어줄 수 있는 AI 투자는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라는 게 일단 결론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결론이 그러니까 구글과 메타의 유증, 구글은 이미 이제 유증에 성공을 했죠. 850억 달러, 기존보다 50억 달러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메타도 거기에 준하는 유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근데 이것이 반도체 투자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구글과 메타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계속 하려고 하네.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도 여전히 유지된다는 것이 크게 훼손되지 않겠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오히려 이건 긍정적인 뉴스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야 이제 B2를 넘어서 다시 유증을 하려고 해.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이게 자금 조달이 여의치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AI B2의 최대의 소위 선행 지표는 오라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라클은 다 빚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라클이 자기 실적을 예상치를 이익을 더 내느냐, 매출을 더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라클 자체는 그거보다는 오라클이 앞으로 계속 이 B2를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오라클이 현재 지금 예상하고 있는 투자 그 규모가 지속되는지 더 늘리는지 를 체크를 해보면서 이 자금 조달 시장이 AI 자금 조달 시장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아니면 이것이 불안한지를 체크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반도체 투자 입장에서는 오라클 자체보다는 그 환경에 대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도비 같은 케이스는 이것이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AI 대표적인 피해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한 반 정도는 절반 정도는 회복들을 했는데 AI 피해주로만 여겨졌던 소프트웨어 업종들 중에서 어떤 회사들은
다시 지금 수혜주로 변경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이런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만 있다면 AI에 대한 낙관론을 되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AI 저희 어도비의 실적과 그들의 전망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오라클과 어도비에서 우리가 면면을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B2가 가능한지 멈추면 이제 파산까지 또 떠올리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네. 뭐 이런 우려감을 있고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어도비는 피해주로서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런 거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다라고 쉽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스페이스X 11일 날 이제 상장되잖아요. 그것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차적으로 네. 뭐 스페이스X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IPO 당일날 시초가 대비 얼마나 올라가는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버블에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일종의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서 통상 이게 99년도, 2000년도 같은데 닷컴 회사들이 IPO 때는 기본적으로 당일날 시초가 대비 더블은 그냥 다 네,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만약에 그런 속도를 낸다면 와, 우리가 상당히 버블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소위 향후 고점을 좀 당겨서 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근데 어쨌든 대전제는 향후 현재의 강세장이 벌써 꺾인 건 아직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의 레버리지가 해소되는 과정에 있어서 소위 이제 손바뀜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주주들이 좀 바뀔 필요가 있는 상황인 거는 분명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은 AI 주도가 여전히 진행될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실 때 혹시 내가 이번 변동성에서 내 포트폴리오의 전체 수익률이 현재 시장의 변동성보다 더 컸다면은 제가 내의 포트폴리오가 너무 쏠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좀 중립으로 그래서 좀 평화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너무 한쪽에 쏠려 있는 것은 당연히 수익이 좀 났을 테니까 덜어내서 좀 다른 못 올라간 분야로 좀 옮겨갈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거꾸로 주저주저하면서 투자를 못 하셨던 AI 주도주에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한 2, 3주간 분할 매수 관점에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포지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분야는 우리나라 고유의 이벤트인 7월달 세제 개편안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이맘때로 돌아가 보시면 상법 개정 얼마나 하네 뭐 이거 갖고 엄청 우리 난리 쳤던 거 기억하실 텐데 그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올해 3월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남은 거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에요. 이게 다 세제하고 연결돼 있고 지금 이소영 의원 법안에 의하면 PBR 0.8배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0.8배 미만에 지속된다면 너희 세금 많이 내야 돼.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상속이나 증여를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그 회사들이 결국은 주가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다. 그래서 한동안 지금 저 PBR 종목들이 상당히 좀 잊혀져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자산주로 불리는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시면 다 지금 PBR이 낮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7월 세제 개편을 앞두고 이것이 팝업될 때마다 소위 저 PBR 종목, 주가 억누르기 방지법의 수혜 종목들에 대한 결국은 이것은 이익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PBR이 낮고 영업자산이나 투자 자산들이 되게 많은 그런 종목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에 많이 오른 것은 좀 차익 실현을 해서 이런 종목에 길목 지키기를 하신다면 하반기로 갔을 때 좀 더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 시장을 보면서 조울증이다, 뭐 롤러코스터를 탄다, 다양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어쨌든 변동성이 꽤 큽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이 기회 삼아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